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일단 짧은 1시간 안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장은 조금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금은 빠르게 돌고 있죠. 원전과 로봇, 건설주로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좋았었던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오늘장에선 하락으로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과 또 주 후반에 있을 각종 이벤트 등의 경계감도 나타나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뷰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약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머니맵 통해서 종목들 분위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초 들어서 반도체 쪽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면서 일단 강보합권 기록 중이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가장 돋보입니다. 밤사이 테슬라의 강세 움직임도 있었고요. LG엔솔과 포드의 이슈 속에 LG엔솔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계되고 있고요. 건설과 원전의 강세도 도드라지는 오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사실 사연관 차장님 하면 계속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구조적 성장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과 LNF였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선전합니다. 네. 시각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시각은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배터리셀 쪽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 포드가 SK온과 하기로 했었던 합작사 취소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건넨다.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배터리 3사 중에서도 SK온의 문제점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율이 안 잡히는 거. 이거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도 한 4, 5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수율이 언젠간 잡히겠지만 포드 입장에선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가열차게 마케팅을 해서 테슬라 점유율 따라잡고 뺏어 와야 되는데 이거 SK온에 맡기자니 정말로 양품의 비율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들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테슬라 얘기 말씀드릴 때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별로 테슬라에 영향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쪽에 포함한 5대 상위 고객사의 매출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50%가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그래도 절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수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고 결국에 차량 가격을 깎아서 많이 팔으려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 테슬라에서는 구사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단순히 자동차 탈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변화를 깨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일단은 배터리 중에서도 두 개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탑픽으로 꼽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과 LNF. 왜냐하면 포스코케미칼이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음극재 쪽까지 같이 영위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내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분명히 이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의 하이니켈 양극재 쪽 이쪽의 메리트가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존의 시각 조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연관 차장님의 오늘의 픽은 신한지주입니다. 새해 선물 보따리. 신한지주의 주주 환원책이 이슈가 됐고요. 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받았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비용 발생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사실 신한지주가 정말 연초에 유후 외치면서 앞자릿수를 바꿨단 말이죠. 맞아요. 시세의 연속성 뛸 수 있을지 내용도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비용이 발생이 된 부분들 4분기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일단 뭐 4분기까지 나왔던 실적들이 중요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일단 한 10% 정도의 컨센서스 하회가 있을 전망인데요. 이 희망퇴직 비용하고 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증가됐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신한투자증권의 4억 매각 이익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호적이겠죠. 4,400억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작년의 전체적인 연간 경영 계획 목표치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110% 달성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회성 수익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100%는 채웠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어가는 기조 속에서 은행주들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잡고 가야 되는 포인트들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사실 지금 은행권의 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네. 뭐 대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올 한 해 내내 이어지는 기조라면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좋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규제를 풀어주는 네. 이런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취득세 중과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전세라던가 월세 같은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주택, 3주택 이상이라던가 법인 사업자의 주택 취득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풀어주는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분양이라던가 주택, 입주권 같은 곳에 대해서도 일단 단기 세율을 20년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현행의 분양권만 보다고 하면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70%를 중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부분들은 이를 45% 수준으로 맞춰주면서 이것저것 다 빼도 남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 수 있을 만큼의 세율 인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수정, 분당 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굉장히 이전에 핫했던 지역들이죠. 하남이라던가 광명 이런 쪽들 포함해서 LTV 자체를 5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이런 안들도 같이 나오면서 주택 경기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얼마나 주택의 수요가 일어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요즘 모멘텀이 많아서 점검할 포인트가 명확하긴 하네요. 다음은 배당입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은행 배당률 최소 50%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행동주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은행의 배당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게 기대치만큼 못 미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차익 매물을 맞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신한지주에서는 수렴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곳의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강도 높은 압박이죠. 네. 그런데 신한지주에서 가장 먼저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자본을 재배치해서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하라. 라는 결론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벌어들인 이익 중에 일부분을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가 될 때까지 매년 꾸준하게 적립을 하라라는 의미고요. 그러면서 이걸 초과했을 때에는 전액을 주주에게 환원하라라는 요구를 또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은행 대출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을 2에서 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들을 제안을 했고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을 늘리고 결국에는 주주에게 환원을 하라. 이런 결론으로 도달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4대 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점차적으로 21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높아진 모습들, 특히나 하나금융지주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가 이런 것들이 12%대로 3대 지주사가 다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11.4%까지 넘어갔다가 이걸 10.9% 22년 9월에서 12월로 갔을 때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도 신한지주가 가장 먼저 이러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걸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두 번째에서 짚었던 이슈죠. 거기에서 이자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들어올 텐데 과연 주택의 구매 수요가 얼만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추가로 네.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온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만큼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조금은 생각이 되고요. 이 근처에서는 일단은 두 번째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은행주에 대해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사보자라는 의견인데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네. 혹은 매도 가격 라인을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요 며칠째는 약간 탄력이 조금은 떨어진 듯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가 부근부터 12월에 이제 최고점 부근이죠. 38,500원 부근을 지지선으로 삼고 거기까지 분할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매물대 일봉상 하단인데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우리가 52,000원까지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자 영역과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디테일한 이야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FR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지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급락이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새해 들어서 앞서 신한지주와는 뭐 상반되게 맞아요. 연말에 있던 상승을 다 토해냈습니다. 네. 15% 정도 급격하게 3일 만에 네,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왜 빠진 거예요? 글쎄요, 일단 가장 주요하게 나왔던 것은 뉴스화가 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버라이즌 쪽에 절대적인 캐펙스가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뉴스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 뉴스화 되기 전에도 이미 어떤 컨콜이라던가 실적 발표하면서 다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에요. 이미 이거 다 나와 있었는데 뉴스화가 한 번 더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몰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마 짚어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안 좋은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뿐인데 이 캐펙스 투자 축소가 정말로 HFR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곧장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악재인가를 좀 두드려 봐야겠죠. 어찌됐건 사실 5G 네. 장비 쪽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5G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 갑자기 이 이슈가 맞아요. 부각이 되면서 악재로 좀 맞은 상황입니다. 네.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워낙 실망을 많이 줬던 섹터라서 더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는데 정말 악재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캐펙스, 전체 캐펙스는 감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이쪽 기업이 하는 일과 관련된 쪽들의 투자 축소가 있겠느냐. 결국은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G의 C밴드는 22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투자 금액이 100억 달러 그대로 처음에 책정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감소될 요인들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일단 되었죠.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이쪽은 통신사 준비 미비로 사실상 북미 쪽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북미의 지금 기대감들이 5G 전체적인 종목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 더불어서 다른 쪽에 중동 같은 쪽들의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런 초고속 통신망 이런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북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의 통신사별로 캐펙스라던가 투자 집행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준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바로 설치라던가 실적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것들 보게 되면은 이 HFR이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거예요. 네. 프론트홀이라는 것은 이 RU가 라디오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지국 쪽에 RU, 라디오 유닛과 DU라는 것은 디지털 유닛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DU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 링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효율성을 따질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인 캐펙스를 축소하는데 5G 전체 캐펙스가 줄어든다고 해서 효율성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줄어든 캐펙스 투자 금액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투자를 집행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몰셀이죠. 대당 단가가 일단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커버리지할 때 이런 비싼 기지국, 대당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기지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HFR의 프론톨 같은 것들도 효율성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캐펙스 투자는 축소가 되었으나 이런 HFR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투자 축소가 될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팩트가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럼 주가 하락이 조금 과도했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수급을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어찌됐건 기관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그 주체를 봐도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를 꽤나 세게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맞아요.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불안하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더 모르는 사실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점검했던 바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간에 5G 관련주들이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쪽으로 전부 다 머니무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임에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10% 가까이 급락이 나올 때 개인들이 물량을 무려 180억 가까이 받아갔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받아갔고 그 중심적인 매도에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각각 50억대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도 38억에 달하는 매도, 외국인들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이런 기관 쪽에 급격한 매도가 급락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호적인 부분들은 사모펀드의 매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투신의 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13억 정도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게 없을지라도 일단은 수급적인 면들이 아직도 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이 종목 많이 빠졌다. 내용은 변함없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수급적인 면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매일 HFR의 수급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긍정의 시그널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살만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버티는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한 120주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주선이 한 28,000원 초반대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여기까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여기를 지지받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선다. 라는 관점 하에서 1차 목표가 주봉상 매물대 상단이 위치해 있는 37,000원 조금 아래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29,000원에서 39,000원까지 쭉 올랐다가 지금 31,000원까지 가격 반납을 해둔 HFR입니다. 어찌됐건 수급의 턴 상황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의견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영관 차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